유발 하라리의 전작인 사피엔스가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했다면 호모 데우스는 현재부터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미래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을 바탕으로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21세기의 인류는 굶주림, 역병, 전쟁을 어느 정도 극복했습니다. 아직 일부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와 같은 이유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시장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념과 경제 논리상에서는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저하되거나 정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제철소의 용광로가 식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끝없이 용광로를 달궈야 합니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어떤 문제나 도전 과제가 지속적으로 양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 시대가 다음 목표로 정한 것은 불멸, 행복, 신성입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이것을 이루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문제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불멸, 행복, 신성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구엘 사포크닉이 감독하고 주드로가 주연한 리포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래의 인공장기를 대여해주고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의 인공장기를 다시 회수하러 다니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인공장기를 회수당한 사람은 죽게 됩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은 인공장기로 바꿔가면서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는 몸은 죽어도 의식은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유지될 수 있는 기술도 등장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의 말미에도 나오고 이 책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지만 우리가 사는 미래에는 인간의 모습을 한 세 가지 개체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일부는 우리가 익히 아는 유기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이고 나머지는 기계인 사이보그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순수하게 지금 인간처럼 유기체로만 구성된 인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과도기 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기체만으로 불가능하고 어쩔 수 없이 무기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리포맨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잘 사는 사람에게만 자유롭게 신기술을 향유하면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인간들은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평생 대출금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인공장기를 대출로 사고 평생 인공장기 대출금을 갚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인공장기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잘 사는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겉모습만 다를 뿐 지금도 그 본질은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분명 노예 제도는 없어졌지만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공장기처럼 목숨을 담보로 하게 된다면 더 심리적으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 새로운 목표 설정 등이 과연 전 인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상류층입니다. 그런 상류층이 설정한 목표는 일반 대중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동의 품을 판 결과는 결국 자연도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계층에서 생산한 인공장기가 자신들이 아닌 상류층을 위한 물건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현재 자신도 모르게 어떤 노예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이제스 나임이 지은 권력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일반적인 권력들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권력의 집중도가 높아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이라고 해도 온전하게 어떤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강대국이라고 해도 옛날 같은 빅브라더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개빈 후드 감독의 영화 아이 인 더 스카이에서도 지금의 권력 상태가 어떤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드론 미사일을 발사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상층부 권력자들이 계속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아는 권력은 몰락의 단계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달라졌을 뿐 우리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행동 패턴과 취향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큰 흐름의 줄기를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 등장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이미 국가라는 경계선을 초월했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면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인간들끼리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기계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권력의 등장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시합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이 바라보는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 바둑을 두는 알파고를 보면서 이세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바둑이라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굳이 바둑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인물화를 그릴 때에는 전체적인 얼굴 윤곽을 그린 다음에 세부적인 것들을 그려나갑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그냥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프린터 출력하듯이 밑으로 쭉쭉 그려나갑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만약 인공지능이 권력의 정점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생명공학으로 무엇을 할까? 라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현명한 대답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종류의 마음을 지닌 존재가 생명공학으로 무엇을 할까? 라는 질문에는 쓸만한 대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내용처럼 인간이 기술을 이용하는 것과 인공지능이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고 목표하는 바도 틀릴 것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을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면 인류가 파멸로 이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